경제학회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Myth on Cryptocurrency Decentralization and Quantified Governance. 암호화폐는 탈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탈중앙화 문제를 잘 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지금 트라일레마라는 문제에 삼중 모순의 직면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크게 떨어졌는데, 결국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너무 느리고 비싸고 위험하고 탈중앙화에 실패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확실하게 작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한 것이 지금의 어떤 가격 하락과 침체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서너 개 마이닝 풀이 거의 한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 전쟁에서 봤듯이 소수가 장악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POWS에서 POS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상 작년 동안 한 2,000건에 가까운 ICO가 있었던 걸로 보는데 거의 다 실패한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다음에 ICO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건 과연 이 Fully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전제고 꿈인데 이것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좀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카이스트의 김용대 교수님이 좋은 자료를 발표하신 걸 연구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ully Decentralized가 되려면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모든 참여하는 노드가 이익이 나야 된다. 비용보다 수익이 적으면 물론 작동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노드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델리게이션 하는 것이 딴 사람한테 넘겨서 대신하게 하는 것이 본인이 하는 게 유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큰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쪼개서 여러 노드를 운영하는 것보다 혼자 운영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부자가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확충해야만 디센트럴라이즈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수학적 모델로 검증을 해보니까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얼마 있다가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우선 화면도 찍나요? 네, 네 가지 조건을 과연 여러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거 대처를 잘 하고 있는데,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조건에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대부분 주요 화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한 6,000개 이상의 노드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성능이 거의 한 개 컴퓨터밖에 성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고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트로도 비슷하고 스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몇 개 프로젝트들은,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빠르게 하고 디센트럴라이즈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나름대로 찾은 것이, 그러면 노드들을 한 1000개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깔아놓고 그 중에서 한 20여 개만 뽑아서 랜덤하게 뽑아서 그 사람들이 컨퍼메이션을 한다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납치법 인기가 있고. 근데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00개 노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POW를 하면서
비용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럼 21개 노드만 운영을 하자. 그랬더니 속도는 빨라집니다. 속도는 빨라지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중앙 집중화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과연 이 트라일레마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업계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약 한 5년 가까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다른 대안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저희 칼라 프로젝트인데요. 자, 그러면 이 DAO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경제학에 나오는 그 공유제의 비극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중앙인 집중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공유제 성격을 크게 갖고 있는데, 공유제는 잘 아시다시피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각자 개인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공유제를 만드는데 누가 기여하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어쨌든 non excludability나 non rivalry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공유제를 한다면 크립토커런시는 커먼스 구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요용이 줄어들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공유제인데, 자, 이 공유제는 뭐 경제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문제지만, 이 프리즈너의 딜레마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을 때 최적의 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네오클래시컬 에코노믹스의 어떤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을 때 최적의 솔루션이 아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무수하게 존재한다. 이걸 이제 잔 내시가 경제학자가 수학자죠. 검증했었고, 그다음에 맨슈 올슨 같은 사람은 레이셔널 이그너런스, 합리적 무시 현상과 프리라이드 현상을 도저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유제는 만들어지기 힘들고 이권 집단이 누적된다. 이런 이제 이론들을 상당히 일도 있게 정리해서, 그 이후에 경제학에서는 도대체 그런 공유제를 만드는 것이 국가도 그렇고 사회 인프라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공유제를 만드는 것이 사회 어떤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공유제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국가나 문화의 번영의 핵심인데 공유제는 잘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국가 혹은 독재자가 공유제를 세금을 강제로 걷어서 건설한다. 이런 국가 위주로 하겠다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국가 시스템이나 계획경제 시스템은 너무나 낭비와 비효율과 관료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켓 이코노미,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최소한 풀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소위 좌파와 우파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문제가 상당히 있고, 전 세계 모든 사회 시스템은 이 공유제를 잘 만드는 것이 지상 과제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낭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이제 핵심 과제인데, 이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주신 분이 그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여자분 중에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2009년도에 받으셨죠. 이분이 이제 공유주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그 책으로 조명하신데요. 이분이 공유제를 정상적으로 잘 만든 세계에서 수십 가지의 사례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이 공유제를 잘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십니다. 그래갖고 디자인 프린시플, 그러니까 공유제를 잘 만들 수 있는 8가지의 그 설계 개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게임 이론이 프리즈너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했지만, 메커니즘 디자인은 리버스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게임 이론을 역으로 어떻게 설계하면 세상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면서 좋은 공유제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이 핵심인데요. 어쨌든 오스트롬이 그 8가지의 그 원리를 다 충족해야만 공유제가 잘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장 같은 게 있으면 그 어장 주변에 있는 어민들이 어떻게 협력하면 그 어장이 잘 관리되고 꾸준하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지역까지 다 잡아버리면 물론 다 망하겠죠. 그거는 뭐 숲도 그렇고 초원도 그렇고 뭐 어떤 공유제나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8가지의 프린시플 중에서 첫 번째 그 바운드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특성, 그 지역과 그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돼야 된다. 거버넌스가 설계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 룰을 바꾸는 것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그 현지의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4가지, 그 외에 또 8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4가지의 문제를 일단 암호화폐로 풀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스위스에 있는 데이빗 나우라는 분이 뭐 이거와 관련된 글을 몇 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일부도 제가 거기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5번째가 룰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문제를 잘 설계해야 되고, 6번째가 디스퓨트,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값싸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룰을 만들었을 때 외부의 독재자나 강력한 권위자가 그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7번째고요. 8번째는 다층적 어떤 책임감을 가진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8가지 얼핏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례를 보면 이 8가지의 룰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공유제의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했고, 그래서 시장 중심 혹은 정부 중심이 아닌 어떤 커뮤니티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유제를 현명하게 인간이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인간의 문명은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제3의 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존의 방법들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인간과 인간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방법들은 이 오스트람 디자인 컨셉 8개를 정확하게 실천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암호화폐는 이것을 이 8가지 원칙을 잘 설계하면 굉장히 싸고 값싸게, 싸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이제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이 오스트롬의 원칙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만든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탈중앙화를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진화 과정에서 세상이 바뀌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야말로 암호화폐로서 민간의 어떤 통용되는 민간이 발행하는 국제화폐로서 일종의 글로벌 커먼스 구스, 글로벌 어떤 사회 시스템,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8개, 오스트롬의 8개의 어떤 원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화 과정에 프렌들리하게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고,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적용되도록 암호화폐를 설계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칼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오스트럼 거버넌스를 탈중앙화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류가 약 3,000년 동안 발전시킨 어떤 정치 사회 시스템 중에서 가장 세련되게 여태까지 발전된 게 국회,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어떤 상권 분립 시스템인데, 그런 비슷한 시스템을 암호화폐에서 도입해야 된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행정부와 같은 9명의 스테이트 커미티 멤버, 그 다음에 사법부와 같은 5명의 아르트레이션 멤버, 그리고 콩그레스 같은 1,000명의 카운슬 멤버들이 활동하도록 하되, 이 사람들이 활동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낭비요소를 최소화해야만 진화의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헌법 같은 문서화된 체계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바뀌면서 그 바뀌는 과정을 컨그레스 멤버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또 공공재를 만들려면 국가가 예산이 있듯이 그 트레저리 버짓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규모의 버짓을 창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 버짓을 쓸 수 있도록 프로포즈를 내도록 하고 그 프로포즈를 그 카운슬 미팅에서 매달 보팅을 통해서 그 결정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공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서 공공재라고 하면 어떤 메인넷에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추가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기획을 어떻게 적용한다든지 사업을 어떻게 확장한다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통제장치가 없는 암호화폐에서는 거의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전 세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포절 시스템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합해서 집행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넷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지난 한 4, 5년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참고하되 그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진행됐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에 추가시킨 재미있는 개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 레디컬 마켓이라는 책 내용 보신 분 계신가요? 레디컬 마켓. 네, 이영규 교수님 관심을 가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비탈리 부테린이 레디컬 마켓에 나온 어떤 개념들 중요한 개념이 한 4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굉장히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레디컬 마켓은 어떤 시장 원리에 최대한 맞추되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해서 어떤 새롭게 사회 시스템을 메커니즘 디자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자기 스스로 신고하게 책정하게 한다든가 뭐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쿼드라틱 보팅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어떤 노드가 암호화폐를 많이 스테이킹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자들이 그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쿼드라틱 보팅 같은 경우는 루트 N 예를 들면 한 명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한 개의 예를 들면 10,000개의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2표를 하려면 4개가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10표가 필요하면 100개가 필요해서 어떤 돈이 많다고 그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많으면 투표권을 더 주긴 하지만 그것을 루트를 씌워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에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이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수결 투표. 1인 1표의 다수결 투표 시스템이 민주제도도 좋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디퍼런셜 보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거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보팅과 네거티브 보팅의 차이가 10%가 넘으면 이제 패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스가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브렉시트 사태에서 봤듯이 51%가 찬성하고 49%가 반대했는데 그냥 통과해버려갖고 100%가 받아들이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10% 혹은 20%가 찬반이 차이가 있을 때 통과하는 것으로 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한 달에 예를 들면 30개, 50개 프로포즈를 올라오는 걸 모든 사람이 그걸 다 투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들은 예를 들면 3%가 찬성하고 1%가 반대해서 12% 찬성만 있으면 그것도 통과시키자. 과반수가 안 되고 정족수가 부족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디퍼런셜 보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그 쿼드라틱 디퍼런셜 보팅 같은 개념을 활용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거버넌스 설계는 새로운 초국가 문명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어리를 넘어선 메커니즘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에 굉장히 로우 코스트의 모스트럼 방식의 거버넌스 메커니즘 디자인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어쩌면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가는 새로운 글로벌 크립토 문명의 어떤 좋은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잘 나가는 10대 암호화폐 혹은 30대 암호화폐 중에서도 과연 3년 후까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TPS 얘기하고 블록 인터벌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블록 컨퍼메이션 타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은 1시간 정도 컨퍼메이션이 걸리고 뭐 트럼도 한 5분 걸리고 이더리움은 물론 한 2분 정도 걸리고 가장 그 다음에 빠르다는 비트나 스텔라도 한 0.5초 정도 걸리는데 이것이 국제간의 송금에는 쓸 수 있지만 뭐 택시를 타고 내렸다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숍에서 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빨리 확산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가 아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이 블록 컴포네이션 타입을 해결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자 블록 컴포네이션 타입을 1초 내로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EOS가 가장 빠릅니다. 1.5초. 근데 1.5초가 가능한 이유는 블록 인터벌을 0.5초로 했고 대신 EOS는 3번 컨퍼메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1.5초의 블록 컨퍼메이션이 타입이 필요한데 저희가 설계한 컬러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0.5초 안에 블록 인터벌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0.5초의 블록 컨펌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서 약 1초 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블록 암호화폐 거래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EOS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많은 암호화폐들이 20개 정도 노드를 하는 이유는 원래 컨펌에서는 n의 자승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50개, 100개 넘어가면 그 시간을 줄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100개, 20개 정도 수준의 이제 노드를 가지고 파이널 컨퍼메이션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 집중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 49개 노드 정도를 일단 늘려보되 이것을 7개 그룹으로 나눠서 패러럴하게 컨퍼메이션하면 속도를 49개로 해도 EOS보다 약 2배 정도 빠른 블록 컨퍼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숫자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설계가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분리해서 블록체인의 컨퍼메이션 타임을 0.5초, 1초 바꾸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과 결합해서 어떤 49개 노드를 운영하되 이 49개 노드를 선정하는 방법을 민주적인 방법, 그다음에 경쟁력에 의해서 누구나 대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탈중앙화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거의 고스트롬 디자인 컨셉의 8가지를 거의 완벽하지 못하지만 상당 수준 충족시키면서 블록 컨퍼메이션을 0.5초 혹은 1초로 낮추되 그것이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